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자는 그 행정학이 아니시고 정치학도 아니시니 거대 담론을 하실 분 같지는 않은데 공학을 하신 우리 김태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김태환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박사를 하시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십니다. 이미 그 실전에 좀 많이 뛰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Gmen's 디지털 인더스트리라는 거기에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하셨고요. 그리고 통산산업부에서 IT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컴퓨터 분야뿐만 아니고 그 조선학회 대한조선학회 편집이사든지 산업응용수학회 편집이사 이런 공학도의 본연의 그런 연구도 충분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그 MIT 방문학자를 하시면서 그쪽에 미국에 일어나는 이런 연구, R&D와 산업 생태계 이렇게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수상은 우리 강의상, 우수 강의상, 기재부 장관 표창 등 서울대학교 총장 공로패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연구를 인정받아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신문 칼럼에서 많이 접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번에는 좀 포맷을 달리해서 토론자를 한 분만 모셨습니다. 이기원 교수님인데 우리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이시고 푸드테크 학과의 학과장이십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식품공학과에서 나오시고 농생명공학부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의연이시고 또 그 건국대학교 5년간 재직하시면서 학술 대상도 받으셨고, 또 2011년부터 우리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셔서 농생대 학술상, 한국식품과학회에서 학술진보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실전에 뛰셨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홀딩스 자회사인 밥순우를 설립하셔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약콩두유, 약콩모 등 이런 그 웰리스 소재의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이런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과 실무, 창업 이런 것을 직접 해보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생생한 토론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김태원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는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태환입니다. 제가 오늘 그 원장님께서 거대 담론이라 말씀하셨는데, 거대 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교육자로서 또한 그 공학에 있으니까 새로운 우리 성장 동력으로서 그 방법론이 있어서 길이 뭔가 제가 고민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것을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스타트업을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만 한 게 아니고 제가 2017년도에 그때 산업부 차관하고 이스라엘하고 영국에 각각 일주일씩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제가 새로운 하나의 방법론을 느낀 게 있었고, 그 이후에 18년도에 MIT의 이제 CSA라고 컴퓨터 사이언스 AI 랩에 가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명함이 500장을 찍었는데요. 한국에 올 때 20장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많은 그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 그 재한인뿐만 아니라 교수님 찾아가서 그래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었고, 또 돌아오자마자 또 현 총장님께서 캠퍼스 타운 사업단을 좀 맡아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현재 약 2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스타트업이 하나의 국가의 어떤 새로운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죠. 제가 쭉 그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과제를 한번 검토하였습니다. 보니까 110대 국정 과제가 있었고, 가장 그 우리가 저거 한 게 경제 부분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결국 그 자율을 굉장히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법칙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많은 우리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혁신. 저는 이 스타트업이요, 혁신의 방법론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첫째 이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지도자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중요한 게 경제 밑에는 산업과 일자리가 있고, 그것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저는 혁신의 방법론이 바로 스타트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약속한 것 중에 5번째를 보니까 키워드가 핵심 전략 산업 육성으로 경제를 제도화하는 견인을 하겠다 해서 각 부처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산업부에서는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고도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결국 중요한 게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데, 우리가 일자리라는 게요, 진짜 이게 무슨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일자리 이런 것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방법론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죠. 무슨 전쟁입니까?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패권 전쟁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뭘 합니까? 전략을 다 수립하고 또 전술도 우리가 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마련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법론에 바로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요즘에 반도체 이슈가 되고 있죠. AI, 전 세계가 AI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략산업으로 배터리, 이런 미래 전략산업을 초격차로 우리가 한국이 이끌겠다 했고, 복지부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 산업을 일으켜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되어야겠다. 기재부에서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경제 전환을 추진하겠다 했고요. 과기정통부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하겠다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아서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라고 했는데, 이런 주요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처의 그 키워드를 보면 결국 뭐냐, 성장 동력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미래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아우르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스타트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개념은 원래 학문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정의를 보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 어떠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의 정의를 보면 어떤 향후 5년이나 10년에 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선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의 시대에요. 5년, 10년.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임기가 5년인데 자기 통치 시대 이후를 위해서 물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 동력은 그 정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사실 5년, 10년이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좀 더 다이내믹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업이나 과거의 산업 구조가 아닌 이 스타트업의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의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과거 이제 정부 시절에 보면 이 성장 동력이라는 게 그 90년대 우리가 이게 배경을 보면요 올림픽이 88년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성장 동력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부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신재생 동력 육성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비스 산업을 포함했고 문재인 정부 지난 시절에 빅3 플러스 알파에서 했는데 뭐 또 그 문정부 그 나중에는 DNA라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 뭐 네트워크 이런 거 해서 좀 인공지능 쪽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다시 말해서 국가를 우리가 이끄는 하나의 전략과 전술로서 스타트업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타트업은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왜 스타트업이냐?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요,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스타트업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스타트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미 선포했고 이미 다 그렇게 그 진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 그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IMF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때 한번 그때 스타트업이 한번 우리나라에 그 발전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그때 소위 말해서 창업의 1세들인 그 지금 현재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신생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 보면 그때 그 정책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약 한 20년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기업이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그때 당시에만 보다도 상당히 스타트업에게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과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캠퍼스타운 사업단을 해서 약 한 50개, 지금 한 60개 정도를 기업을 키우고 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그 스타트업 환경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쭉 들어보면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게요, 이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 유치, 기업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이 투자를 받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쉬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기술과 인재만 있고 이 그 스타트업에서 하는 그 상품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나 또는 이 시장에서 그 확장성이 있고 하면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이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콘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니콘의 정의가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그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환율이 좀 올라서 그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순위가 역대 유니콘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개발 그 숫자를 보면요, 미국이 한 500개 됩니다. 전 세계 1등이고 중국이 이제 한 300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인도가 뭐 한 90 몇 개 되고, 우리나라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등. 그 보면은요, 우리가 결코 절대 우리가 스타트업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유니콘 배출 수로 보면. 그리고 이러한 그 서울시나 우리나라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서울 스타트업 하기 좋은 국가 또는 좋은 도시 있는데, 최근에 이 서울시가 또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 하기에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어느 정도 이러한 기반이 완성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좀 더 가속도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가속도를 붙이는데 우리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좀 더 하나의 국가 발전의 전략 전술로서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발전의 어떤 지표로서 보면 가장 적인 게 매출이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대기업 중심으로, 뭐 현재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매출 규모를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그 4대 그룹이 있죠. 있는데, 삼성이 작년 뭐 최근에 제가 한 자로는 한 265조 매출을 해서 지금은 조금 더 뭐 늘어났는데 아마 경제가 좀 안 좋아서 비슷할 겁니다. 최근에. 그런데 우리나라 벤처가 한 20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산업에 그 차지하는 그 매출 규모가 약 삼성 그룹의 매출액 정도와 이제 비슷한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람직한 거는 이 성장 속도입니다. 이 성장 속도는요, 어떠한 대기업보다도 빨리 우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뭐 그 R&D 있잖아요. R&D도 보면 스타트업의 R&D 비중이 제일 높아요. 대기업보다도 훨씬 우리 R&D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 R&D를 뭐 도전하는 과제 해야 된다, 뭐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뭐 취역형이 아니라 선도형, 추월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스타트업에서는요 그런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는 이러한 스타트업에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에서 보면 뭡니까? 고용이잖아요. 아까 일자리를 했는데 공공기관 뭐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벤처기업 총 고용 인원이 약 82만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4대 그룹의 고용이 한 7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 뭐 정부에서 압력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벤트식으로 뭐 그룹 회장이 와서 뭐 몇 명 뽑겠다. 근데 어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매 정부마다 똑같은 말을 했대요. 몇 명 고용하겠다. 그런데 한 번도 지켜졌는지 아닌지 한번 그걸 발표한 적은 못 봤다. 그런 얘기를 내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스타트업에서 고용뿐만 아니라 이런 R&D 또 혁신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스타트업 네이션, 이제 스타트업 국가론인데요. 대표적인 주장하는 나라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재선도 성공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성공할 것이다. 왜? 자기의 어떤 실적이 있거든요. 이 마크롱이 2007년 처음 대통령 나올 때 추천한 게 바로 프랑스는 스타트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자기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천을 계속했습니다. 뭐 넥스트 40, 뭐 FT 120 이런 거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7년도에 영국을 갔어요. 영국을 갔더니 모든 인재들이 영국 런던으로 모입니다. 그 왜냐 물어봤어요. 벤처는요, 기술과 인재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돈 있는 데로 가요. 런던이 금융도시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먼저 어떻게 했냐면 런던이 굉장히 영국이 또 한때 안 좋았잖아요. 특히 런던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국 런던이 금융도시인데 주로 부동산, 그 다음에 은행, 보험 이런 걸로 이제 금융도시 됐다가 그 이후에 혁신을 했어요. 영국이. 런던에 가니까 엄청나요. 물론 스타트업으로.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인재와 그런 기술 가진 젊은이들이 다 영국 런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국의 이제 바람이 일어서 마크롱이 결국 영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걸 표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프랑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우리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영국에 이기기 위해서 마크롱이 결국 스타트업 그것을 했다. 그래서 자기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의 젊은 인재와 기술이 런던으로 가진 것을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서 지금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업 국가론을 프랑스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죠. 제가 이스라엘도 했는데 대단했습니다. 당시 뭐 그 장관, 차관도 나하고 같이 얘기도 해봤는데 그 나라 전체가 이제 스타트업인데 근데 환경은 저희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가 약 920만 명이고 뭐 특별히 무슨 산업이 없잖아요. 다 그 R&D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또 유대인이 전체에 깔려 있으니까 그 시제품을 이제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스타트업 국가에 대한 그런 정신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을 저렇게 했느냐 배경을 말씀드리면 결국 그것도 위기는 기회인 겁니다. 옛날에 후르츠초프죠. 그 소련이 붕괴되니까 그 소련에 유대인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자국에 막 이스라엘에 그때 이스라엘만 해도 굉장히 일자리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소련에서 넘어온 그 이스라엘 인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총리가 어떻게 이 일자리를 만드느냐 해서 그
정권을 이제 한 명한테 줬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한 게 스타트업 네이션 해가지고 결국은 대표적인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결국은 일자리 만드는 데에서 스타트업이 출발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시 못하는 게 중국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뭐 중국이 좀 저거 하지만 그 AI는 사실은 보면은 이 인구, 그 인력이라든지 기술 강대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수치로 나타나는 거 보면 작년 기준으로 유니콘이 미국이 아까 487개라 했는데 약 500개고 지금 중국이 약 300개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20개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예상을 프리딕션 할 때 바로 저는 이 스타트업의 그래서 창업력이란 말을 제가 새로 하나 용어를 제가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창업력 이걸 하나의 지표가 돼서 각 나라별 또는 한국에서도 뭐 도시별 창업력의 지표가 얼마냐 우리가 그거를 매저를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꾸준하게 지표를 우리가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따로 봅니다. 인도도 지금 보면은 9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스타트업을 저는 하나의 산업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있잖아요. 혁명. 그런데 4차 산업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4차 산업으로 할까 하다 N차라고 했습니다. 왜? New Industry.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N차 산업은 대한민국. 뭐 인더리 4.0 해가지고 영국에서 뭐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다니는 지멘스 미국에서 근무했는데 그 지멘스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가 N차 산업의 리더 국가가 되겠다. 왜? 자신 가지고 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은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R&D나 이런 건 굉장히 혁신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IT 기반의 제조, 그것이 가장 강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시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대량 생산을 특히 제조인데 대량 생산인데 저인력이 아니라 IT 베이스에 대량 생산을 할 때는 대한민국이 1순위인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어떤 제조업에서 이러한 튼튼한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로 우리가 협력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N차 산업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판교밸리를 우리가 보면요, 약 1,300개 기업이 있고 매출이 108조입니다. 아까 삼성이 한 2분의 1 되죠. 이 규모를. 우리나라 이제 GDP를 해보니까 한 200조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농업 생산액이 한 52조 원 되는데 우리 이 교수님 이제 앞으로 이제 기억하시니까 사실은 농업도 저도 이제 스마트팜 회사를 한번 방문했어요. 진짜 미래가 있어요. 이제 농업이 과거에 그런 농업이 아닙니다. 하이텍입니다. 스마트팜을 해서 사막이에요. 1%밖에 안 나는데 거기에 사막에 스마트팜으로요 99%를 수입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어떤 먹는 거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UAE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농업도 앞으로 이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왜 제가 N차 산업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시장 확보 이 세 가지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바로 새로운 산업 그게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스케일업 신규 일자리의 3분의 2를 우리가 스타트업이 하고 있고 호주는 약 90%가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9.8%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 약 33.4%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바로 N차 산업인 스타트업이 앞으로 전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산업은 그다음에 혁신과 그다음에 동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새로운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4가지인데요.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뭐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관료들의 생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의 뭐 그 높고 낮은 또는 이걸로 뭐 사실 이렇게 재편해서 뭐 새로운 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스타트업 혁신청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미션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목표가 명확히 주어져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혁신청 하면 아마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만들 텐데 국가 핵심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제가 하고 거기에서 뭘 하냐 새로운 N차 산업을 육신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세계를 우리가 이끄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법론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지금 정부에서 그거 하잖아요. 뭐 규제 혁파 뭐 많은 거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혁신청에서 그 무엇을 규제해야 되고 왜 그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 리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조직이 신설되기를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R&D 예산인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고 이제 분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기관에서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예산이 또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R&D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 그 R&D의 우리의 퍼센트로 보면요. 약 4.8%에서 세계 2등이에요. 규모에서는 뭐 1등이 아니지만 우리 GDP 대비 이제 그 R&D에 국가에서 쓰는 그 세계 2등인데 그러나 이제 그 효과나 이 효율 지금 정부에서 많이 했다 효율 면에서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대학 교육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 좀 그 새로운 정부에서 좀 근본적으로 뭐 완전히 뜯어오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좀 그 제대로 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혁신적인 연구, 뭐 말이 혁신인데 제가 이제 하나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을 가르치는데 캐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글에 한번 치면 뭐 캐글이 있어요. KAGGL입니다. 거기 보면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난제. 그럼 거기에 상금을 걸어요. 뭐 보통 한 5만 불에 10만 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만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줍니다. 문제를 주고 데이터를 주고 그럼 전 세계 모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제 우리 이제 옥션처럼 경쟁해서 1등하면 상금을 쫙 주고 이게 바로 스타트업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일단은 뭐 근데 그 돈이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하는데 앞으로 저는 이 R&D도요. 우리나라 제조업들 막 가보면 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대학 교수 하려 해도 그 문제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거 좀 정부에서 기업마다 그 상금 이런 거 줘서 대한민국에 딱 하면요 그 해결할 사람 요즘에 뭐
노는 사람도 좀 있고, 머리는 다 이렇게 아직 은퇴한 분들이나,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법이. 왜? 전쟁을 하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전략 무기잖아요. 그죠? 무기가 좋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죠. 무기 없이, 신무기 없이 죽으러 가면 총알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적으로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 캡을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의 많은 문제들 하고 그 상금만 많이 정부에서 그게 뭐 국회에서 동의해서 하면은 이 난제들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특별기구로 대한민국이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 신임 대통령으로부터 스타트업의 CEO가 되셨고 정부, 그다음에 입법부, 뭐 사법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도 좀 우리 법치국가를 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좀 그 실패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좀 더 좀 그 개방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 하나의 그 뭔가 전체 협력체가 되기를 협력하는 국가, 그게 바로 스카 국가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 파워 했는데 저걸 창업력입니다. 결국 한글로 말하면 그래서 어떠한 그 창업력을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이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MIT의 경영대에 모 교수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보고 뭐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지수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요새 그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공동으로 한번 그 연구자 했는데 제가 아직 뭐 수락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서울대 경영대 교수님도 좀 그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지표로서 우리 대학은 뭐 하잖아요. 뭐 랭크 세계 뭐 경제 이건 맨날 지표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학이나 우리나라 국가에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부터 창업력이라는 하나의 그 지표. 근데 이런 지표가 상당히 여러 개 있어요. 뭐 하버드 대학에서 뭐 또 MIT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각 대학에서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이고 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국가의 경쟁력을 생각하고 자 우리 국민들은 결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돼서 앞으로 많은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스타트업 국가 그것을 제안합니다. 네. 그럼 견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온 나라가 그냥 스타트업으로 꽉 차가지고 다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창업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창업력의 곧 한 나라의 파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큰 거대 담론을 이렇게 하셨다면은 이제 지금 그 실제로 우리 대학 두유나 평창 약초 이런 자회사도 하시면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겸 약간의 좀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모르고 제가 토론하겠다고 괜히 선뜻 제가 말씀드렸다. 저는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견 교환하는 편한 자리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행정대학원이 하는 귀한 자리에까지 제가 올 수 있어서 이게 제가 서울대 교수 한 12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제 일을 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태한 교수님 너무 이렇게 존경스러운 말씀 주셨고요.
스타트업 네이션 정말 좋은 단어가 없나, 뭐 벌추얼 네이션 이수만 씨가 한번 얘기했고, 요즘 이제 BTS가 나오면서 이제 K컬처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 네이션의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문화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나 혼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주변이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스타트업 네이션의 핵심이 뭘까? 그러니까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서울대학교가 입학생부터 저까지 이제 막 테뉴어 받고 한 교수들까지 너무 평생을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 예전에 오히려 저희 뭐 부모님 위예로 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겁 없이 되게 덤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점점 아는 게 많을수록 겁이 너무 많아졌다. 돌아가신 이어령 우리 장관님께서 20대 때 우상의 파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기존 이제 우리 담론에 대해서 좀 이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니까 제가 조금 좋게 표현을 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단어로 오늘 좀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창발이라는 단어를 2012년도부터 썼습니다. 이게 제가 2012년도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제가 서울대학교에 법이나 특채로 옮겼거든요. 건국대학교 때 이제 유망신진학자로 옮겨서 사실은 누구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기회를 당시에 줬습니다. 법이나. 그래서 사립대학에 있다가 6개월 공무원 하다가 다시 사립대학으로 바뀐 그런 2012년도에 11년도에 제가 3월에 임용이 됐는데, 유일하게 건국대학교의 생명공학과에서 너무 해피하게 잘 지내다가요, 서울대에 오는 순간 숨이 딱딱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건국대학교는 생명공학과가 축산과 위주로 해서 좀 잘하는 전공이었고요. 저희가 제일 중심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 와 보니까 인문대, 사회대부터 해서 뭐 너무 이 휘황찬란한 단과대학이 많아서, 거기다가 이 농생대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해서 유학을 안 가고 하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식품공학이요 좀 정체성이 없습니다. 어디는 공과대학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뭐 이 영양학이나 또는 이런 의학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농대에 있는 게 맞나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법이나 할 때 딱 하나였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저희 전공은 잘했는데 다른 전공이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오면 이왕 한번 사는 거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하고 한번 융합을 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이런 비욘드 베스트 또는 이제 블루오션 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왔던 이유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광교에 가면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그 당시에 이제 이건우 학장님 시작하셔서 이제 뭐 최양희 장관님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오셨는데, 저는 대학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를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게 맞다고. 그때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대명사는 안철수 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수위원장을.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그냥 서울대에서 그냥 딱 봤을 때 안랩, 이랩, 박랩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근데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안철수 원장님이 오셨고요. 제가 이걸 하고 나서 MIT의 조지 이토라는 MIT 미디어랩의 디렉터가 책을 썼는데요. 9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앞으로 9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썼던 이머전스가 디그너티, 이제 권위, 프리빌리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MIT가 하버드를 누를 수 있었던 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게 이제, 근데 제가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거에 대한 도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또라이를 아이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제도 매경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못했는데 MIT에서는 뭐 장학금 받아간다 뭐 이런 이 상황이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고등학교 되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윤기원에서 경기고등학교 학생, 경기과학부 학생들을 해보면 질문이 일단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네이션이 되려면 겁없는 놈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다양성하고 혁신성을 교수 채용을 하거나 포스닥을 뭔가 우리가 평가하거나 박사학위를 평가하거나 학부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학부에 대한 어떤 졸업, 그 다음에 박사에 대한 졸업, 교수의 채용과 교수의 어떤 정년 보장이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했는가를 가지고 그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높였냐를 평가를 해야지 정량적으로 일을 많이 했냐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찾고, 두 번째는 why not? 근데 왜 이걸 아무도 안 했을까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걸 저희는 이제 창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결국 그런 일을 한 거죠. 저는 이제 물론 전통적인 어떤 농식품이라는 분야가 되게 정통산업, 예를 들면 태극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태극당이 똑같은 게 상미당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삼립식품을 거쳐서 파리바게트가 하는 SPC 그룹입니다. 여기 SPC는 던킨을 배웠고 베스킨라빈스를 배워서 파리바게트를 글로벌 하는데, 왜 똑같이 태극당, 상미당은 같은 빵집으로 시작했는데 왜 SPC 그룹은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런 기술파가 됐는가? CJ는 비즈니스를 글로벌리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 이제는 창발가 정신으로 넘어가야 된다. 뭔가 소셜 임팩트가 많아야지. 테슬라라는 회사가 돈 벌려고 하는 회사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미래의 어떤 문제를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런 인터넷 시기에 친환경 에너지의 지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를 가고 AI가 가져올 어떤 미래의 문제. 뭐 요즘에 이제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71년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해서 캐나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이 어떤 이런 성과를 낸 게 돈을 벌려고 저 사람이 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다. 기업가 정신을 보기에는 좀 더 우리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겁없이 덤벼들었고 주변에 그거를 도와주는 생태계가 분명히 미국엔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된 이제 푸드테크 분야에서 이제 뭐 IT로 따지면 뭐 카카오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배달의 민족을 지난번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우선적으로 했던 건 일론 머스크랑 좀 비슷한 게 이분 76년생인데요. 2010년도에 창업했는데 그때 수도 공고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공고를 갈 때는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운 거고, 서울예술대학 당시에 이제 전문대를 졸업해서 사업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왔는데, 이 배달 플랫폼이라는 게 2010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배달은 지금의 코로나 시기처럼 이렇게 좋은 오토바이 아니고요. 이제 모자도 안 쓰고 한 손에 오토바이하고 날씨 더운데 오른쪽에 철가방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광고지나 전단지 없애고 플랫폼화 시켜서 지금의 이제 배민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중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지금 비마트 하죠. 이제 배민이 이제는 식품도 배달해주고 라이브 커머스도 합니다. 결국 오프라인의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하는 일을 지금은 배달의 민족, 쿠팡, 네이버가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만들어서 19년도에 4조 7천억 원의 매각을 했죠. 물론 이걸 이제 해외에 매각한 거 가지고 이제 말들은 나옵니다만,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의 기업 가치는 한 15조라고 봅니다. 한 3배 정도의. 왜냐하면 구독자 수.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예, 제조업에 뛰어들고 오프라인에 뛰어들겠죠. 아마존이 똑같았습니다. 아마존이 2,000조를 하는 이유는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뛰어들고 제조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식품 산업, 제조, 유통 산업을 대체하는 방향을 하겠죠. CJ 제일제당이 작년 매출액이 한 26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 한 1조 7천억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5조 지금 한 2천억 합니다. 불과 10년 만에 CJ 기업 가치의 3배가 넘는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대학은 우리 이제 이번에 모더나를 만든 랭어 교수 RNA 백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어요. 그냥 백신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DNA가 아니라 RNA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기술을 했는데, 만약에 모더나 백신이 없었으면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을까. 그죠? 엄청난 창발적인 일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대체육, 앞으로 이제 고기가 탄소 배출과 여러 가지 환경 이슈 때문에 거기 핵심은 뭐냐면요. 고기의 피 색깔과 피 맛을 내는 헤모글로빈을 유전자로 대량 생산한 유전공학 기술을 갖춘 게 이 스탠포드의 패틱 브라운의 임파서블 푸드입니다. 작년 기업 가치로 한 10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 에셋이 한 7, 8천억 투자했고 지금까지 투자받은 액수만 2조 5천억 원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의 종말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령 인구가 되는데 노화의 식이약 소재를
프랑스 사람이 먹는 와인으로부터 레스베라토리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노화를 막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을 개발한 게 이제 예시인데요. 이 예시가 결국은 코로나의 시기에 이런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을 막고 육식의 종말을 가져오고 노화의 종말이라는 사회 문제를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해결하니까 이거 하나로 모더나는 작년에 한 200조까지 갔는데요. 파운더기 때문에 랭어 교수는 주식의 3.2%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할 때는 6, 7조의 기업 가치를 개인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싱클레어 교수는 하버드 역사상 현금으로 기술 이전 가장 크게 하는데 1조 원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복잡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기술 하나를 개발한 겁니다. RNA 백신 기술, 그 다음에 고기에 피 색깔을 내는 기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케미컬 하나를 개발해서 이런 바이오 쪽에 기술을 한 거죠. 자, MIT나 지금 제가 스탠포드나 하버드 사례는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대는 아직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왜 안 될까라고 하냐면 교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BK21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다양성이 없어졌어요. 2000년 이후에 서울대학교가 유학을 가지 않으면서 타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대학의 자기 교수님이 하던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뭔가 말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하지만 개인 교수님의 업적의 정량적 숫자는 무지 있는 것 같은데 다양성 면으로 보면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연구 중심을 안 했을 때는 애들이 알아서 외국에 가서 자기가 찾아보고 스스로 뭔가를 했다면 BK가 되면서부터는 알아서 교수가 하는 거 따라하다 보면 다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약간 좀 뭔가 창발적인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우려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창발하라는 거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스타트업이 쿠팡이 지금 돈 벌고 있나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켓컬리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창업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그 회사를 경영할 마인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오너가 아니에요. 이미 투자자가 들어오면 자기 기획사에 소속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기업이 뭔가 이런 경영에 대한 어떤 승계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지금의 스타트업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과연 대학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겁없이 덤벼들어서 끝까지 뭔가 자기가 그 분야에서 어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대학은 현재보다는 다음, 넥스트,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융합 능력, 그리고 결국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까지가 대학의 역할이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이제 프루브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할 것이냐라는 건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조교수가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가 연구실을 차려서 자기가 한 기술이 연구가 사회에 어떤 임팩트가 되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뉴어 받은 교수는 앞으로 학교에서 돈 안 줘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학에서 그만큼 우수한 어떤 학생들과 대학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만큼의 뭔가 가치를 창출했는데 테뉴어를 받고도 굳이 뭐 대학 교수의 어떤 월급 받는 것보다는 아마 다른 분야에 어떤 뭔가 전문가로서 뭔가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대학에서 테뉴어 받을 정도면 파트너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포스닥들 이미 박사학위 와서 독립된 연구라니까 그러니까 20대 때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30대는 좀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교수로서 이제 40대에 뭔가 PI가 되면 이런 팀빌딩을 가지고 좀 사업화, 뭔가 이렇게 자기 연구에 대한 성과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가면 경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인적, 그런 어떤 연구적 자원을 사회에 좀 더 뭔가 가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해서 제가 여기 창발센터 엑소라는 걸 이제 2012년도부터 운영해 왔고요. 이걸 기반으로 관악 캠퍼스에서는 제가 연구원을 뽑을 수가 없는 게요. 산업체 출신의 연구원들은 저희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 게 학력이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있고 단과대학 안에다가 뭔가 융합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행정대학원 와가지고선 융합을 한다면 행정대 밑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공과대학 가면 공과대학. 근데 차라리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그러면 에브리바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융기원에서 만든 기술을 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평창 캠퍼스의 산학협력을 맡으면서 이러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직접 대학이 지역에서 생산된 약콩을 수매에서부터 제품화까지 하는 일을 대학두유와 그 다음에 약콩을 약초로 확장하는 일을 평창의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실증했습니다. 자, 그거를 그 당시에 제가 교수는 선공후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가 연구한 거는 학교의 어떤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학교와 관계된 기술회사가 맞다고 생각해서 기술지주 자회사를 했다가 작년에 이제 서울대 홀딩스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학교에 무상증여해서 홀딩스의 사업회사로 이제 밥순우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런 앞으로 신임 조교수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자기 연구를 어떻게 사회에 좀 더 창발적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센터에 기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SNU 벤처스처럼 앞으로 신임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 이런 홀딩스 산하에 증여를 하게 되는데요. 돈만 받지 말고 여기에 오는 그런 네트워킹에도 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게끔 제가 학교에 무상 증여했습니다. 결국 관악에서는 데이터를 내고 인력을 발굴하는 거라면 이제 융기원에서는 팀 빌딩을 해서 뭔가 컴퍼니 빌딩을 하는 거고요. 그 컴퍼니 빌딩이 돼서 나오면 SNU 벤처스로 가는 거고, SNU 벤처스가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 그 중에 이제 독립적인 법인, 뭐 밥순우처럼 이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면 학교 홀딩스 안에 또 다른 사업회사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권호연 회장님 뭐 여기 앞서서 이런 말씀인데, 이번 정부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이 서포트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연구하는 이런 푸드테크 분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디하고 이런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라 이런 IT, BT, CT 산업을 넘어서 이런 푸드테크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창발 산업으로 가는 걸 목표로 제가 학교에다가는 이제 이런 무상정을 균형을 하고, 제가 앞으로 식품과 관련된 기술과 제도와 그 다음에 언론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이 벤처, 그 다음에 대기업과 협업, 그 다음에 투자를 연계하는 한국 푸드테크 협의회를 이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또는 바이오 산업을 넘어서 요즘 이제 컬처가 뜨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기술은 결국 사회적 가치는 인간의 어떤 삶하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식생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이런 대학의 기술을 이런 식생활과 연계된 그런 산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푸드테크 협회 안에 기존의 농수산이 아니라 과기부나 식약처,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처럼 미래기술 분과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실제로 뭔가 식약처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뭔가 제도화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가 치킨을 튀기면 이건 무인 그 상점이거든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도가 사람이 튀겨야 되는 걸로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밀키트하고 간편식이 다릅니다. HMR 그러면 그냥 여기 전자레인지에다 입히는 걸 그거를 이제 밀키트 HM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밀키트는 재료별로 주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서 배송받고 다 한밤중에 물류하는 건 전부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가지고 하고, 그 조리하는 건 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 가지고 하고, 뒷단에 이제 이런 스마트팜이 제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수산이 아니고 농식품부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기술 회사들이 이런 식품에 관련된 연관 산업의 유통, 제조, 생산을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융합 분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결국 중요한 건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앞서 스타트업의 어떤 네이션의 핵심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창발인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그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창발이라는 개념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스타트업에 관한 생태계의 특성, 특히 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말씀을 저는 가슴에 딱 와닿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들은 이제 저기 테니어밖에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 잘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온라인에 계신 분이나 이제 또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만은 짧게 우리 오늘 두 분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틀을 깨야만 하는 지금 상황이 됐고 또 그 깨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서울대학교 안에 저런 것이 있는 줄 제대로 몰랐습니다. 홀딩스도 있고 저도 몰랐고 그냥 저희 교수님들 중에 몇 분 중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기부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선생님이실 줄 몰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랑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 창발이라고 하는 거, 이머전스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정책학에서는 한 2000년대 초 정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로부터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에서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필요한 정책적으로 그런 얘기를 노화준 교수님께서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셀을다운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교원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그 창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롭게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로 또 와닿고 또 이렇게 안착이 된 느낌이라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사실은 저희 학교 또는 좀 더 크게 말하면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겠고 그러니까 학교의 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서 제일 큰 장애물은 아마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식, 오늘 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의 방법론으로서 스타트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안에서 서울대의 역할, 특히 그 중에서 교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향후에도 저희 대학이 나아갈 길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사실 좋은 아이디어는 다른 쪽 분야에서의 아이디어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날로지를 할 때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 질문이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래서 우리 발제자나 이 교수님한테 짧게 뭐 1분 이내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는 또 이기현 교수님 발표를 들으니까 또 저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좀 더 교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으로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또 우리 김태환 교수님 덕분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차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93학번입니다. 근데 우리과 막내 교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그러니까 교수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야 되는데 약간 또라이에서 아이돌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없는 선택을 지금 교수를 뽑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단과 대학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BK 이후에 별로 뽑을 교수가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저희과 선생님들이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왜 제 밑으로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애들 못 뽑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전공을 하지 않은 타 전공이라도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타 전공은 우리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또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궁극적 문제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서울대학교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겁없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태현 교수님 그 스타트업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고 또 그런 그 개념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실천을 해오신 우리 이기원 교수님이 생생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든 그런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정책시식 포럼이었습니다. 김태현 교수님, 이기원 교수님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시 정각입니다. 오늘 1045회 정책지식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